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드니즈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시행 중이던 팀 프로젝트가 미처 끝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 핵심 멤버인데 그 일을 제쳐두고 신혼여행을 가기에는 맘도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며 편하게 그 팀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홀가분하게 다녀오기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껴왔던 신혼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제게 연락해왔어요. 언니,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랑 오빠가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혹시 유럽 쪽 아니에요? 어머, 오빠가 벌써 말했어요? 말하긴요. 뻔한 거죠. 내가 오빠를 언니보다 더 많이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스위스로 입국을 했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출국을 하려고요. 아, 정말요? 여행을 가는 쪽은 저인데 뜬금없이 신우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신혼여행 가는 것 같네요. 나랑 아가씨 오빠랑 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언니, 거기 가면 명품 매장은 꼭 들려야 하잖아요. 언니가 간 김에 나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뭘요? 내가 갖고 싶었던 이쁜 미니백이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여기서 사면 호구되는 거잖아요. 딱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더 해봤자 입만 아파질 것 같아서 딱 끊고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내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지 쇼핑하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늦게 가는 대신에 신의 선물 같은 건 싹 다 생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줘요.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면서 그랬어요. 진짜 언니는 오빠는 어쩜 그렇게 천생연분이에요? 내가 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다 사다가 준다고 하던데 어쩜 그렇게 단칼에 거절해요? 그러다 보면 모처럼 내 휴식을 못 챙기게 되니까요. 명품 샵 둘러볼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혀를 내둘렀어요. 칭하네 칭해. 어휴,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서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요. 아가씨야말로 나를 배려해줘야죠. 오죽했으면 결혼식 올린 지 반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신혼여행을 가겠어요. 아가씨가 이해해줘요. 나는 그저 오빠랑 다 있고 푹 쉬다 올 거예요. 알았어요. 정말 치잡스럽고 치사해서 어휴 라고 성질 있는 대로 부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참 냉정하다 싶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르는 분들이라 그래요. 저도 신우와 다정하고 따뜻하게 안이 지내고 싶겠어요. 저도 그렇게 눈치코치도 없이 저밖에 모르는 인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켜봐온 신우이는 저에게만 철딱서니가 없게 굴었기 때문이었어요. 잘해주면 한정없이 내 머리 위로 올라타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남들에겐 한없이 배려심도 많고 낱낱하면서 저에게만 굳이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만만해 보여서일까요? 아무튼 제가 편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신혼여행 일정표를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와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매일처럼 오셔서 화장실 모래도 갈아주시고 물이랑 사료도 갈아주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귀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고아원과 구조된 동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귀에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는데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맨날 갱년기 우울증이라며 인생이 허무하다 어쩌다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전 오빠가 불효한 줄 알겠더라고요. 돈이 없기를 하나, 남편이 없기를 하나,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기를 하나.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고 고민이 하나도 없으시면서 뭐 때문에 우울한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세상에는 의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럴 새해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비슷한 나이이신데도 혼자 사시면서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사시는데요.
그 점은 저희 친정엄마가 배워야 할 점이죠. 나이가 들면 마음도 지갑도 열면서 베풀면서 살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나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아 도는 것은 시간이요 돈뿐이고 친정아버지랑 어디로 놀러를 가셔도 재미가 없고 그것이었으니 세상 재미가 없을 만도 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행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야. 어디 당신 나이에 이렇게 잘해준 남편이 또 있는 줄 알아?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행복에 처치는 소리를 하시는 친정엄마에 비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동네 끼들이 혹여나 다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비로 병원으로 데려다가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누이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딸인 것처럼요. 드디어 신혼여행을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스위스에서 6박을 한 후에 프랑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 3박은 한인 민박을 예약을 했고 나머지 3박은 호텔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던 한인 민박으로 향했는데 세상에 신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보다 먼저 저와 남편을 발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면서 달려왔어요. 언니야, 오빠,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렸어. 놀란 저와 남편을 향해 달려와서 껴안고 난리를 쳐댔어요. 아가씨, 여기 웬일이야? 웬일은 언니랑 오빠가 예약을 한 데라서 나도 얼른 예약을 했어요. 나는 어제 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그랬어요. 너 미쳤어? 여기 혼자 왔어? 아니, 내 남자친구랑 왔지. 엄마 모르게 왔어. 언니랑 오빠만 알고 있어. 정훈이라고 알지?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정훈아, 우리 언니랑 오빠야. 인사해. 그러자 멀끔하게 생긴 희멀겋게 생긴 남자애가 인사를 했어요. 두 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급결에 파리에서 만난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아주 싫지만은 않았어요. 해외에 나가면 그저 한국 사람이면 다 반갑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물었어요. 아니, 두 사람은 어떻게 예약을 한 거예요? 한 방에서 지내요? 아니요. 나는 6인실에서 지내고 있고 정훈이는 남자 4인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뭔 걱정? 저와 남편의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민박집 아주버님께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그쪽 사람들에게 저와 남편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해줬었는지 다들 반갑다고 환영을 해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예약된 2인실 방에서 짐을 풀자마자 아래층에 있는 거실 겸 주방으로 가서 거기 온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와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을 두드리더니 신우이가 무대포로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정환이가 여기에 자주 와서 잘 알아요. 불어도 꽤 할 줄 아니까 우리 정환이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얼른 일어나. 이젠 신혼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둘이 붙어있을 작정이에요. 빨리 밥 먹고 돌아다녀야 본전을 뽑죠. 안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웬 말이냐는 듯이 그랬어요. 은실아, 그래도 우린 명색이 신혼여행이야. 우리 사이에 낄 생각은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놀아. 알았어? 미쳤어, 오빠.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오빠 구박을 받아야 돼. 스위스에서 그만큼 둘이서만 지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무튼 빨리 준비나 해.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커플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어요.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흑형이나 있진 않은지 경계도 해주면서 파리쟁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철저하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다니게 되니까 꽤 함께 다닐만 했어요. 파리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나 강도들이 흔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명품 샵까지 가게 되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저 아이 쇼핑만 하려고 했는데 남편 온 김에 기념으로 제 것을 하나만 사자고 제안했어요. 네 돈으로 사주는 거니? 그럼 내 돈으로 사줘야 의미가 있지, 안 그래? 그럼 네 것은 내가 안 사줘도 되는 거야? 남자들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저는 명품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텍스 리펀도 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FTA 협정도 되어 있어서 관세 면제도 되어서 가격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도 그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감히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고 사더라도 기념으로 하나나 살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중이었는데요. 신우는 마치 시장바닥에서 물건을 쓸어 담는 것처럼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것 봐. 오빠,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싸다니 대박 아니야? 라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휴대폰에서 국내에서 파는 가격과 비교하면서 신이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체나 저렴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돈을 주체를 못하고 사는 부르주아나 돈지랄을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서민이 무슨? 이라며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그저 명품이란 것들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 눈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신우는 우리나라에서 30만 원이나 하는 명품 스카프를 20만 원이면 산다면서 5개나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매장 직원이 혹여나 중국인 큰손인 줄 알고 신우에게 한정판 핸드백이라며 명품 백을 선보이고 구두도 보여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신우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래? 이거 다 살 거야. 오빠, 안 사면 바보지. 이렇게 싼데. 그래서 돈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냅뒀어요. 신우이가 신우이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뭐라 하더니 하나씩 찜하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신우이가 계산을 한다며 늘어놓은 쇼핑 리스트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어요. 명품 여성 스카프 5개와 남자용 명품 머플러 3개, 그리고 핸드백 2개, 또 명품 구두 1켤레, 그리고 명품 운동화 2켤레. 미친 거 아니야? 그래놓고도 몽클레인가 뭔가를 사고 싶어서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리버시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나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언니랑 오빠는 안 살 거야? 저랑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어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 매장에 있는 물건을 통째로 사야겠네요. 그만해요. 아가씨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촌스럽게. 언니가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 이 가격을 봤는데 억울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샀냐고요? 그럼 안 사면 그만이지 뭐가 억울해요. 하여간 언니랑 말이 안 통해. 너무 많이 지체했어요. 빨리 계산하고 나가요. 라고 하자 저를 한쪽 귀퉁이로 끌고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곧 있으면 정훈이네 집에 인사하러 갈 거예요. 저거 다 그때 들고 가요. 선물이래요. 여기서 싸게 사서 인사 선물로 들고 가면 대박 아니에요? 뭐요? 저기 얼만 줄 알아요? 저래봬도 샤넬백 하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데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거 사러 온 거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월급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허세를 부릴 일이 있어요? 도로 물러요. 그러자 성질을 팍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뭔데 물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니처럼 예의도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뭐요? 내가 예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요. 난 언니처럼 얼굴에 철판은 못 갈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죠. 언니처럼 시집을 오면서 혼수 같은 거 안 해오고 입을 딱 씻어버리진 못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거 결제해줘요. 언니가 안 해온 혼수 선물이라 치고 해달란 말이에요.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어린 빰뿌너치도 없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저거 모두 다 내 돈으로 살려고 고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몰래 따라왔겠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언니가 사줘야죠. 야, 세상에 별종을 다 보겠네 했네요. 그래서 제 깜매라고 계산을 기다린 점원에게 가서 소울이란 말만 연거푸하고 안 산다고 손짓만 했더니 황당해 했어요. 제가 남편 손목을 끌고 그 매장을 나와버렸더니 기어이 카드란 카드를 신우이가 다 긁어대고 기어이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 세관 신고서 양식에 사인을 받아오느라 꽤 시간이 걸렸는데 제게 와서 합계액을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훈 씨랑 내 카드로 일단 긁었으니까 언니가 저한테 돈을 이체하세요. 내 친구는 올케 언니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했는 줄이나 알아요? 내가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쳤는 줄 알았어요. 언니도 예의가 있어봐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신우에게 그랬어요. 너나 네 언니한테 예의 좀 지키고 살아. 왜 네 예비 시댁에다 갖다 바칠 것을 네 올케 언니한테 결제하라고 하냐? 너 정신이 돌았어? 라고 했어요. 또 신우의 남자친구의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같이 양아치 같은 애한테는 내 동생과 결혼은 허락 못해. 하필 그때 신우한테로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놀라서 신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로 그랬어요. 어머니, 네네.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대로 구두 240으로 샀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아버님 머플러랑 어머니 스카프도 샀어요. 마음에 어떤 게 드실지 몰라서 색깔별로 다 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서는 저렴해서 괜찮아요. 이모님 것도 샀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가씨는 운동화를 샀어요. 아가씨가 갖고 싶다고 해서요. 호호호,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하겠어요? 네. 아, 간 김에 어머니, 샤넬백은 얼마나 한지 알아보라고요? 네, 제가 내일 한번 들러서 알아볼게요. 네네, 내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저와 남편이 그 모양을 지켜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진짜로 신우이가 호구가 되기 딱 십상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신우이가 바보 몽충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속닥속닥 해줬어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이 신우에게 가더니 그랬어요. 이거 산 거 전부 다 영수증 다 내놔. 왜 오빠? 네가 처음부터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아까 사들고 왔던 거 전부 다시 들고 가자. 왜? 오빠가 사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 뭘 오빠가 사? 언니 돈으로 사야지. 그래서 제가 그새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나랑 가요. 그 말에 속도 없이 좋다고 그 물건을 들고 다시 그 매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명품백을 들고 가는 우리를 타깃으로 삼아서 소매치기들이 몰려들까봐 조심조심해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신이 카드로 결제를 했던 것을 취소시켰어요. 다시 제 카드로 결제를 해줄 줄 알고 좋아했던 신이가 제가 대신에 제가 쓸 명품백을 하나 사들고 결제를 해버리자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왜 언니 것만 사고 내 것은 결제를 하네? 내가 미쳤냐? 네 것은 네가 사야지. 그리고 네 남친 엄마 것은 네 남친이 사야지. 아가씨가 호구야? 그러자 남편 한마디 거들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어. 너는 내 눈에 혈기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자식하고는 결혼을 못한다. 알았어? 라고 했더니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남의 호구가 되어서 사느니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며 뽀른 체하며 저와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신우의 남자친구와 깊은 대화를 하며 따끔하게 혼쭐을 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의 전화로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어머니. 스카프랑 신발이랑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더니 왜 아직까지 안 보내냐? 그게요. 라며 어물쩡거리길래 제가 전화를 뺏어서 그랬어요. 이봐요 아주머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저는 옳게 되는 사람인데요. 생 도둑놈의 집구석에는 우리 아가씨를 못 보내니까 엉강산심 넘보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저를 못 주게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쩔쩔매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예의를 차리라면 이딴 식으로 나와봐요.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두고 봐요. 길길이 날뛰는 신우를 냅두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은실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 그새 너희들 따라가서 갈 줄 알았겠냐.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가 누군가 그 애가 난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엄실한 사람도 보통이 아니겠더라. 잘내 부렸다. 은실이가 그 집구석에 들어가 살면 종밖에 더 되겠냐. 다 뜯기고 집안 거덜내고 쫓겨날 거다. 어째 그렇게 멍청한지. 너희들 반틈만 닮아도 소원이 없겠다. 결국에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태판 크게 싸운 뒤에 헤어졌어요. 모두 그 탓을 저에게 돌렸지만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제정신을 차린 후에는 알겠죠.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와서 저를 온수 보듯이 하는데요. 언젠가는 알겠죠. 제가 자기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이란 것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사고도 아주 자유분방하고 뭔가 얽매이기를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타고난 DNA가 예술가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었어요. 미술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 순수 창작의 길을 걷고 싶어 했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패션 산업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척 지루해했었죠. 늘 제게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자기 길도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세뇌를 당한 대로 사는 거야. 그 말엔 저도 동의했어요. 그는 타고난 크리에이터로서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남달랐어요. 남자친구가 한창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왕성하기 시작할 무렵에 알바로 일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남자친구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소울메이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온 딸이었어요. 늘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해야 했고 때마쳐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이과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도 않는 약대 진학가라는 아버지의 지상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서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사건건 아버지의 간섭과 엄마의 과잉 돌봄 속에서 자라온 제가 숨이 막혀 왔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었구나. 제 주변에는 온통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쫓아가기 바빴는데 지금의 남편은 제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그때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늘 그랬어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 말에 끌려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서 살아온 저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온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란 제겐 대단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제겐 뭔가 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했던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어떻게 돼버렸냐 망연자실해 했었죠.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과 쪽보다는 문과와 예술계 쪽이 더 적성이 맞는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앞으로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갈 테니 그 미래를 위해서는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약사가 되기를 바라셨었죠.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하기 싫어도 자신을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한다고요.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부모님의 가득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배따지가 뜨뜻하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어때요?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안 그런가요? 남편은 내 능력을 일깨워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보도 못한 기생 오라비 같은 모습의 사위를 좋아할 리는 없었어요. 깡마른 몸매에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였고 옷은 커적대기 같은 것을 힙하다며 입고 다녔으니 엄청 실망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남편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상견례에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따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하객들이나 준비하는 사람이나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탄 발언에 저희 부모님 입을 쩍 벌리고 놀라셨어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시부모님의 반응은 그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네 결혼이 그렇게 우습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야. 왜 그러겠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꼭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결혼식 문화도 변해야죠. 저희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결혼식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혼수 예물 교환 같은 것도 생략하고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도 어딘데 그런 쓰잘데없는 데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른들도 있는데 혼자서 마네마네 하는 것은 건방진 생각이네. 결혼식은 양가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께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결혼식도 안 하고 살겠다니. 어디 상놈의 집구석이 아니고서야. 그게 말이 되나? 언성이 높아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도 그건 아니들 말이라고 해도 저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혼인신고는 하되 결혼식만 올리지 않겠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제 아들이 다 알아서 하겠답니다. 따님을 보내시면서 서운하시겠지만 그냥 몸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죠. 혼인신고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결혼식은 하고 살아야죠. 어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처럼 모양이 좋지 않아요. 저도 반대합니다. 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딴 식으로는 내 딸을 결혼 못 시켜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들 결혼식에 쫓아다니며 냈던 축의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사돈도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칙도 안 올리고 부르지 않았다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자네 뜻대로 할 생각이면 난 이 결혼은 죽어도 반대네. 그리 알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게나. 여보, 갑시다.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고 하시며 저를 끄집고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부모님의 반대는 엄청 심했어요. 머리도 노랗물을 들여갖고 누가 보면 양아치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나 하겠다. 너는 쟤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 인물이야 그런다 치고 저런 것은 어디 영화 속에서나 볼 줄 알았지. 내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엄마랑 아빠가 촌스러워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고 살아요? 어이구, 네가 지금 뭐에 씌었는지 굿이라도 해야 되는가 보다. 내 팔자야. 그렇게 해서 1년 화성세월을 보냈지만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 단단해졌고 남편의 사업이 대박을 쳐서 남편이 떡하니 건물을 한 채 샀거든요. 물론 많은 은행빚도 지긴 했어도 그만한 능력이 되었으니까 샀던 거죠. 남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제작한 고급 원단에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메가 히트를 쳤어요. 직원들도 많이 뽑게 되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했는데 이왕 이전을 하는 김에 더 욕심을 내어서 큰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전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을 미루던 말던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건물을 샀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옷 몇 개 팔아서 건물을 샀다니 그걸 누가 믿냐? 아니요. 엄마는 꼭 사람을 그렇게 시간떨떨하게 보더라. 못 믿겠으면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한번 와보세요. 엄마도 놀랄걸? 이라고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속는 셈치고 한번 남편이 샀던 빌딩을 보러 왔나 보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서 남편이 샀다던 건물의 시세를 듣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대요. 그렇게 빨리 그 젊은 나이에 그만한 돈을 벌었을 리가 없다며 믿기지 않아서 남편이라는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유리창 너머로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와 예비사위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바삐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에 반하고 마셨대요.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찢어진 바지를 탄대로 입고 다니는 소가지도 없는 예비사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완전히 편견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소신 있는 특별한 예비사위로 거듭났으니 어찌 보면 남편이 그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덕에 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 다행한 일이 아닌가요? 그때부터 친정아버지가 내 사위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옷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패션 쇼장에도 자주 오셔서 관람을 하셨어요. 생전에 청바지는 입어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남편이 제작한 체인이 달린 힙한 청바지를 사위가 만든 옷이라며 자랑하시면서 입고 다니세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속사포로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다니까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무실 스튜디오 룸에서 남편과 제가 직접 꾸민 아름다운 꽃장식 앞에서 역시나 남편이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결혼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제가 그때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렇게 착한 딸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 비용이 들기를 하나, 혼싼다고 돈이 들기를 하나, 신혼집도 사위가 다 장만하고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딸을 시집을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는 대박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이구, 그게 자랑이냐? 이만큼 키워줬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부모 등골 빼먹을 일이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 살기나 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간절을 올리며 그랬어요. 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남편을 안아주시며 그러셨어요. 그동안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 미안하네. 내가 무지해서 그랬네. 내 딸 잘 부탁하네. 든든한 내 사위.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경사났어.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 판굿을 쳤어요. 이런 날이 아니면 언제 추냐고요. 크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한 말은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하신 축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네 마누라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곁들이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염색을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남의 편이 남편도 마누라 편이 되라는 말씀도 눈꺼만큼도 마음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제가 그 속을 어찌 알았겠어요.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와서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편 한낮이 되도록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별일이 없으면 그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오전 내내 서로 깨우지 말고 푹 자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한낮이라 해도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었고 거실 커튼도 젖히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도 가늠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그 시각이 11시가 다 될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요란스럽게 벨 누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벨만 누른 게 아니라 문까지 두드리고 난리였어요. 저보다 먼저 잠에서 깨서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하고서 저에게 와서 부산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엄마 오셨어. 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각에 연락도 없이? 아니야. 지금 점심때가 다 돼간단 말이야.
얼른 문 열어드려. 뭐하고 있어? 내 말에 남편이 급히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오셨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너는 머리가 그게 뭐냐? 이제서 일어났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좋은 주말 아침에 철을 치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잠이 확 깼어요. 네,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미치고 한잔하겠네. 아무리 주말이라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철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별로 시어머니 심기가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인상을 팍 쓰신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아들네 집에 오면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왜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태극박을 한 대 주워 박으셨어요. 이 썩을 놈아, 장가를 가면 네 엄마는 없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꼭 연락을 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엄마, 그건 아니죠. 나도 결혼을 했는데 어엿한 어른이라고요. 왜 함부로 머리박을 때리고 그러세요? 왜 웃었냐고요? 뭐야? 이게 생전에 나한테 시비를 안 트더니? 네 마누라가 그렇게 시키더냐? 네 눈에는 이제 이 애미가 없어? 엄마, 왜 오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하실 말이 있어서 오신 거면 빨리 하세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들어 보이시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 이건 무엇이여? 이거라니 뭐가요? 네가 네 장모한테 보낸 톡을 왜 나한테 보낸 거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가 내민 휴대폰 속의 톡 내용을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엄마한테 보냈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남편의 태극박 알밤을 먹였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나한테 약 올리려고 이거 보냈냐? 이건 무엇이냐? 이제 네 엄마는 네 안중에도 없고 장모만이 있냐? 이건 뭐야? 갑작스런 시어머니 험악해진 말투와 태도에 놀라서 저도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톡을 보았어요. 앞불싸.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보내려는 톡을 시어머니한테 잘못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비몽사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엄마한테서 톡이 오자 답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시어머니께 잘못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엄마께 보내려던 톡을 시어머니께 잘못 보낸 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겁니다. 장모님께는 디올 스카프가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다음번엔 제가 명품백을 하나 사드릴게요. 장모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며 하트를 뿅뿅뿅 날렸더라고요. 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더 열불이 난다면서 이번엔 남편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때리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네 장모는 사람이고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여? 왜 차별하냐? 너 나한테 신혼여행을 가서 선물을 사왔냐 안 사왔냐?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네. 엄마, 제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사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이 선물이야? 맨날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인데 그것이 시방 선물이라 하는 것이야? 그게 선물이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도 이것이 웃기고 자빠졌네. 명품 스카프가 돈이 얼만데 그러냐? 아이고, 불똥이 제게 떨어졌어요. 명품 스카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장모만 사다 주고 나는 뭐냐? 그리고 어이, 며느리. 사위가 장모를 챙길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여? 제가 난감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미순이가 명품백을 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스카프 하나 사드린 게 그렇게 억울해? 뭐시여? 억울하지 안 억울하냐? 똑같이 명품 스카프를 사주던가 할 일이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벌써부터 네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두 분께 똑같이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요. 어머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엄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렇잖아요. 어머니께 혼수 선물로 명품 백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사위한테서는 명품 백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충식 씨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오기를 부리냐?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있나? 순식간에 제 머리 한 움큼을 잡아서 머리를 뿌리채 뽑으령으로 쥐어뜯었으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열이 받아서 쫓아왔는데 뭐시 어째?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며 신혼여행 선물을 네 친정엄마 것만 사서 보냈냐? 남편이 놀라서 뜯어말리면서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건강식품을 사다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놓으세요. 라고 하며 남편이 어찌어찌해서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괜찮냐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에 생채기라도 난 것이 없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마치 마귀 할멈이 환생이라도 한 듯이 또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 여시 같은 것 땜시 네가 혼이 나간 것이요. 그러자 남편이 막아서며 그랬어요. 엄마, 갱년기 우울증이라서 제가 엄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렸으면 됐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 핑계를 대고 함부로 하시면 저도 안 참아요. 아셨어요? 뭐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러냐? 엄마가 내 결혼식 때 그러셨잖아요. 마누라 편을 들고 살라고요. 얼른 나가요. 내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라고 하며 안 가겠다는 것을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시어머니께 제가 혼수로 사드린 명품 백을 들고 왔어요. 자기야, 머리는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건 왜 들고 왔냐? 네가 선물한 명품 백을 다시 가져왔어. 아들은 이젠 없는 셈 치라고 했으니까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동안 들여왔던 생활비도 끊을 테니까 그리 알고 밖에 나가서 일거리나 찾으라고 했어. 이젠 엄마랑은 끝이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뿐이냐? 또 나를 찾아서 분풀이를 타실 텐데. 걱정 마. 또 찾아오면 이사를 가버린다고 했어. 이 명품백은 팔아서 그 돈으로 장모님께 명품백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고 왔어. 아들은 이젠 없으니까 돈 필요하다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 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여러 번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그때마다 제가 냉담하게 했더니 더 이상 오시지는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돈으로 생활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알거지 신세가 되시는 거는 금방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 머리채를 담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아직은 60대인데 골다공증으로 고생이 심하세요. 벌써 골둘상으로 입원을 하신 지 3번째가 되었어요. 좋아하던 에어로빅이나 등산 같은 것도 못하신 지가 꽤 되었습니다. 처음 골둘상을 당한 것도 에어로빅을 하시다가 몸이 삐끗했는데 몸을 잘 못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둘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 손실도 만만치 않게 와서 갈수록 다리 힘이 없다 보니 자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쉽게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친정엄마가 골절상을 당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돌봐줄 사람이라곤 딸인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다 평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핑계 같지만 엄마의 평간호를 위해서 제가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간병인을 사서 엄마 곁에 두는 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불편해했었고요. 저는 저대로 퇴근 후에 엄마의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도 피곤했어요. 뼈가 잘 붙지 않아서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원 치료를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벌써 이런 나이에 요양병원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저의 고생을 감안해서 다시 골tur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엄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고 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퇴원은 멀었냐? 네, 뼈가 잘 안 붙네요. 걱정이에요. 아이고, 벌써 3번째가 아니냐? 좀 날만하면 또 골절이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도 맨날 네 엄마한테 매달려 살 수도 없지 않니? 지금 너희들 애를 안 가는 것도 네 엄마 때문이 아니냐? 네.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셨어요. 지금 사돈집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엄마 집 말씀이세요? 그래. 지금 몇 달째 비어있을 것 아니냐? 네, 가끔씩 제가 가서 화분에 물도 주러 가곤 해요. 엄마 물건도 가지러 가니까요. 그러자 제 앞에 탁 앉으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고 그 집을 그냥 비워두느니 파는 게 어떠냐? 네? 팔다뇨. 저희 엄마는 어디로 가서 살라고요? 너 내가 모른 줄 아냐? 네가 직장도 그만뒀는데 누구 돈으로 네 엄마를 먹여 살리냐? 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이 아니냐?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잔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네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병원비도 충당하고 좀 좋으냐? 어머니, 병원비 문제라며 걱정 마세요. 아직 아드님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불렀어요? 다 하셨으면 이만 가볼게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내 말 다 안 끝났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냐? 남이 들으면 안 사돈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그럼 얼른 말씀을 하세요. 주연이가 짝꿍이 생겼다. 지금 동거 중인데 빨리 식을 올려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주연이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떠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구 집을 팔라고 하셨어요? 왜 놀라고 그래? 안 사돈이 맨날 병원에만 누워있는데 집이 무슨 필요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엄마가 일당 얼마짜리 병원비를 쓰는 줄 내가 모른 줄 아냐? 내 아들 돈은 병원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네 돈은 돈이 아니냐? 언젠가는 다 써버리고 내 아들 돈을 쓸 게 아니냐? 그 정도는 네가 신우한테 해줘야지. 안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 맘에 안 드시면 저랑 아드님이랑 이혼을 시키시던가요. 아들 돈으로 아들 장모 병원 잔치를 할까봐 두려우시면 이혼을 해드릴게요. 대신에 위자료는 두둑히 주셔야 할 거예요. 아셨어요? 라고 했어요. 뭐라 삿대질을 하시며 난리를 치는데 냅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남편을 얼마나 복가되셨는지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자기야, 장모님이 계속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장모님 집이 놀고 있어서 아깝긴 하잖아. 어차피 장모님이 우리랑 함께 살 팔자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팔아서 장모님 병원비라도 보태는 게 어때? 뭐? 너도 우리 엄마 병원비에 네 돈이 들어갈까 봐 무섭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꾸 주연이 신혼집 장만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잖아. 지금 주연이가 동거한지가 꽤 되어갔는데 그쪽 시집 쪽에서는 주연이랑 결혼을 반대한대. 그래서 아쉬운 대로 신혼집이라도 보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잖아. 그래서 너도 우리 엄마 집을 판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장만해주자는 거지? 나도 장모님을 내 부모라 여기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너도 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하필 장모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네 동생이 신혼집을 사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장모님은 우리랑 함께 살면 되잖아. 참 말은 쉽네. 그러면 내가 얼씨구나 좋아할 줄 알았어? 지금도 어머니가 네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 잔치를 한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 병원비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런데 감히 우리 엄마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사주자고 하냐?
이런 생도둑이 어디 있냐? 하여간 양심도 없네. 그렇게 해서 남편과 두말 안고 헤어졌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딱 반으로 나눠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몸만 딸랑 나가라고 해서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모릅니다. 감정 싸움까지 번져서 이혼 소송까지 하느라 저도 참 피곤했어요. 결국 몇 푼 안 되는 위자료를 받느라 고생께나 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더라고요. 그 후 수년이 흐른 뒤에 간간히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술집에서 만난 러시아 여자와 살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혼인신고까지 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팔도 못 디뎌보고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인 며느리와 역시나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이제는 남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노인이 자꾸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었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엄마의 골다공증도 식이요법으로 많이 좋아지셔서 한나절 동안 걷기 운동으로 공원으로 산책을 하시느라 집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집 앞에서 노숙자 마냥 덩그러니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셨어요. 며칠을 씻지를 못했는지 백발의 머리는 떡이 져있고 옷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이 더럽기만 해서 엄마가 물었대요. 이봐요. 집이 어디예요? 아무리 물어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이 없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셨어요. 파출소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였더라고요. 할머니, 여기로 또 오셨어요. 댁으로 가셔야죠.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파출소 경찰관이 그러더랍니다. 이분 이쪽으로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몇 달째 이곳에 자주 목격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파출소로 모시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백발의 치매 노인이 전 시어머니란 사실을요. 역변한 모습에 알 턱이 있나요. 처음에는 본인의 이름이며 아들과 딸의 이름도 기억을 했다는데 갈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왜 나왔는지 영문을 몰라서 오로지 생각이 나는 것이 저와 저희 엄마가 사는 집뿐이더랍니다. 갑자기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 오로지 기억에 남는 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셨어요. 참, 그 전사돈이 안 됐더라.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런 치매가 있는 노인은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아들이나 딸 있으면 뭐하냐. 다 자기 살길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나 보더라. 이젠 파출소에서 연락을 하면 짜증부터 낸다더라니까. 말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후로도 한동안 저와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몇 번 더 찾아오다가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자주 저희 집으로 온다는 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건강하게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전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던 무렵에 전처와 이혼을 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 새엄마를 맞이한 거라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접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한 전체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불쌍하게도 생모의 얼굴과 추억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탓이었죠. 남편과 아들의 생모는 이혼을 한 후로 줄곧 시어머니가 키워오셨어요. 아들에게는 내가 계모라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생모만큼 하겠어요. 자식도 낳아본 경험도 없던 제가 있지도 않은 모성 본능을 생으로 쥐어 짰는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꿔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게는 소중한 큰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말수도 좋고 무뚝뚝해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잘 따르는 동생들에게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자타공이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제가 아들의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생모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없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아들의 생모와 남편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큰아들이 제가 낳은 친아들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다 마쳤고 결혼식 날짜도 받아놨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생뚱맞게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옥 씨죠? 네, 누구신가요? 저는 상민이 친엄마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미친 여잔가? 상민이 친엄마는 난데 무슨 소리? 이봐요. 상민이 친엄마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가 친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버럭 성질부터 냈었죠.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게도 그러더라고요. 좀 교양 있게 말하세요. 이제껏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어요. 내가 상민이를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그때서야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맞지. 상민이를 낳은 여자는 따로 있었지.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 이제 와서? 이봐요. 어따 대고 남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낳았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별 요상한 아줌마를 다 보겠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동치미 국물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지 그래요?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상민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 여기고 상민이 신혼집은 내가 좀 보태서 장만해줬어요. 어때요? 이봐요. 상민이한테는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괜시리 헷갈리게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아들 일에 끼지 말라고 하면 상민이 아빠랑 만나서 의논하면 되겠네. 그래도 좋아요. 상민이 아빠가 아직도 날 못 잊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협박해요? 꽉 막힌 여자라서 만나더라도 대화가 쉽지 않겠네.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만나서 내 아들 결혼을 챙길 테니까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한바탕 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연락을 하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줄 테니까. 알았어? 허허허, 생긴 것도 호박처럼 생겼다니만. 말하는 것도 어쩜 딱 시장바닥에서 놀던 아줌마네. 너 조심해라. 상민이 아빠가 나 좋다고 너 쫓아낼까 무섭다. 허허 라고 하며 끊었어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었네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열불이 났어도 참아버렸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다 키운 내 아들의 결혼에 생모라고 나타났는지 낯짝 한번 두껍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들의 생모라며 전화를 했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그동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키워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신혼집에 돈을 보태겠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심보가 딱 계모네. 상민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거는 맞잖아. 무슨 근거로 상민이 생모가 상민이 결혼에 관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 내가 상민이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 어쩜 말투가 그 여자랑 딱 닮았네.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서재로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속이 상했지만 저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상민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혼집 장만은 저를 낳아준 엄마가 해주셨어요. 뭐? 너를 낳아준 엄마?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상견례를 할 때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랑 함께 몇 번 봤어요. 뭐?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니? 그게 뭐 얼마나 반가운 소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뭐? 너희 아빠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어쩜 나만 모르게 만났냐? 아들이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만난 사실에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엄마,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 궁금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조석에 있는 어머니가 양보를 하셔야겠어요. 양보?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는 상철이랑 상미가 결혼을 하면 혼조석에 앉으실 수가 있지만 저를 낳아준 분은 저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저희 생모가 혼조석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버벅댔어요. 나는 네 엄마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 넌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 네 엄마야. 혼조석에 앉을 권리가 있어. 그동안 저를 키우신 건 아버지랑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거는 감사했지만 혼조석마저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네 아빠도 같은 생각이니? 네, 아빠도 허락을 하신 일이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20년 동안을 내 뼈를 갈아서 키워왔나 싶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준 부모밖에 안 되는 처지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조석에 앉지도 말라면 어쩌란 말인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위인이 아니었어요. 제겐 아군이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제가 자초지종을 다 까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긍대노를 하셨어요. 만드기가 시방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둘이 찢어 말려놓은 게 뭔 일 땜시 그런 줄 아냐. 그것이 자기 얼굴만 믿고 한두 놈과 붙어먹은 게 아니었어. 내가 오죽하면 상민이까지 낳았는데 쫓아불었겠냐? 그건 사람이 아니어야.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잉?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이, 김 사장, 정미자라고 알지? 옛날에 내 아들하고 나늘 혼인신고하고 살던 애 말일세. 응, 그 여시가 내가 그동안 손 좀 안 빠졌더니 살만한가 보네. 그년 기둥서방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동안 행적을 다 불어버려. 설치지 못하게. 알았지? 그리고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동안 상민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상민이가 키워준 공도 모르고 너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다니까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그 야심한 시각에 호출을 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이.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무덤까지 가서 입 딱 다물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되겠어. 천하디 천하 몸에서 태어났어도 애새끼가 무슨 죄냐 싶고 한번 내 손주로 여기고 정을 줬는데 이거 운명이다 생각을 했었다. 상민아, 너는 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여. 뜻밖의 말씀에 다들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시방 그 여신 말만 듣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상민이가 어디를 봐서 너를 닮았냐? 내가 혹시나 해서 수도 없이 확인해봤어. 애들은 어릴 땐 혈액형도 바뀐다고 해서 별의별 검사는 다 해봤어. 그러자 상민이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 그게 진짜예요?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게 맞냐고요. 네가 내 품에 왔을 때 내 손자인 줄 알고 그렇게도 이쁘더라. 그런데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버리면 네 엄씨한테서 배우고 자라서 네가 뭐가 될까 싶어서 내가 입 다문겨. 그것도 모르고 고생해서 키워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쓰겄냐. 그러자 상민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말이 안 믿기면 둘이 나란히 가서 한번 확인해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키워준 값도 모르고 그렇게 나댄 호로 자식은 내 손자가 아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란께. 그런 다음에 네 아비가 누구인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잉.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너 나를 또 속였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확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두고 봐. 그렇게 상민이를 이뻐해주던 할머니가 상민이에게 냉담한 어조로 호적을 파가란 말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어요. 저는 상민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참이었는데 남편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결국에 상민이는 결혼식을 하기 직전에 상민이가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모는 요정집을 운영하는 집의 딸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파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잠수를 타버려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는데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키운 정이 커서 걱정이 많았어요.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어디서든지 그걸 잊지 마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